라운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이유도 사실은 지금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행정학, 정책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경영학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공공기관의 경영이 가능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 관리는 특히 평가 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는 귀를 보고 누구는 코를 보고 누구는 다리를 보고 이게 코끼리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듯이 그래서 저희가 먼저 코끼리를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라운드가. 평가를 했어요. 지금 그 기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 경영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라는 응답이 훨씬 많아요. 과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성과급과의 연계입니다. 사실 뭐 기관장님들의 연임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성과급과의 연계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컨설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경영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야드스틱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를 하고 나니까 책임 경영과 윤리 경영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사후에 하는 그 컨설팅이 지금 형식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그런 컨설팅 방법이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번 라운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가의 활용인데요. 먼저 성과급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강소형 기관은 제외하고요. 공기업과 준정부에서 그 기금 위탁 집행형까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과금을 좀 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제 전 이 세션에서 다른 발표도 했는데 이 경영평가의 성과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평가의 이 성과급이라는 제도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 순효과도 크지만은 역효과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우 많이 있더라. 그래서 경영평가가 조직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내 개인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경영평가가 환경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경영평가가 나랑 상관없는데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어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A, B, C, D가 대회에 공개되는 것 그리고 성과급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되는 케이스는 있느냐? 있습니다. 얼마 전 준정부 기관 그 케이스가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에도 공개가 안 됐어요. 왜? 공개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평가하는 지금 우리 공기업 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랑 비슷한 평가가 있는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잘못됐는데요. 해서 다시 재산정을 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공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과금이 지금 우리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미치는 것만큼 또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성과금은 조금 지금과 같은 것보다는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조건 줄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역효과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 경영, 윤리 경영 파트도 있는데 요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 주시면 또 돈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나올 때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집니다. 우리가 기관에 가서 평가할 때는 평가위원이랍시고 앉아가지고 기관 속사정을 끝까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환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호통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평가 결과 환류는 참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원래 평가 결과의 환류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성과관리 이론에서 본다면 평가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기관이 어떻게 반영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는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 기능은 어디 가버리고 전부 다 성과급만 환류로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적어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박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이쪽 분야를 계속 전공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성장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중점적인 관리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구현돼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현업에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기획실 일이지 왜 우리 부서 일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환류는 뭐냐? 정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표가 기관이 운영하는 경영성과와 본래의 사업성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내평하고 잘 물린 다음에 그것이 점진적으로 기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게 진정한 환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류를 잊지 말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급 자체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성과급의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성과급의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성과급의 재원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그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비율을 정하거나 줄이거나 늘릴 때에는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고 그 재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나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성과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류에서 그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 기관장의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평가 끝나고 나면 사후 조치로 기관장 경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관장을 포함해서 일부 부분의 방향이 아마 새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성과급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있어야지 평가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어차피 경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비경제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평가 결과를 온천하에 이렇게 공유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긍심이라는 거,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개하고 칭찬하고 이러면 이제 비경제적인 경제적인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이제 꼴등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준다고 해요. 또 윗단하고 아랫단이 성과의 차이가 좀 큰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경평 제도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모델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 공감대 수준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1등에서 한 10등까지 하는 거하고 밑에서 한 120, 30등부터 해서 150등, 133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 8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상 뭐 제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간격을 좀 줄여나가는 것은 나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막 없애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이민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원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문제인데 저는 어떤 평가위원이 이제 피드백을 하면은 그 피드백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다 보면 피평가 기관이 이걸 갖다가 6월달 평가하고 이후에 이제 지금쯤 그 기관에서 개선을 할 텐데 그걸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차기 평가에서는 중장기적인 개선 이런 걸 따로 쓰도록 해서 그걸 바로 차기 연도에 바로 개선 안 해도 되는 거 개선. 그 다음에 차기 연도에 바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개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평가를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제안해주면 피평가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한 2, 3년 있다가 이게 개선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도 크게 평가에 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거 개선했습니다, 저거 개선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형식적으로 쓰시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가는 기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될 거고 그 속에 일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면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과급 관련된 내용으로 그 소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이슈가 그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니까 상대 평가할 건지 절대 평가할 건지 그리고 성과급을 전체 점수로 줄 건지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을 또 각각 나눠서 줄 건지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그 조합을 통한 가장 적절한 점을 찾는 부분은 기관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 이슈를 보자면 현재 성과급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이렇게 혼합된 방식인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현실화되는 실질적인 이슈로 검토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뭐 같이 이제 교수님들 같이 논의했었던 이슈가 어떻게 하면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조금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슈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절대평가를 조금 더 강화해 볼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개선도를 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선도 이슈가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성과급에서의 이슈는 맞춤형 평가 이슈하고는 그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화를 했어요. 유형화를 했는데 공기업에서 SOC 유형과 에너지 유형이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나뉘어진 각 유형별로 각각 상대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 기관을 놓고 해야 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첨예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선, 개편, 개혁이란 취지에서는 잘하는 기관이 계속 점수를 잘 듣는 것보다는 유형별, 규모별, 수준별로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도 좀 고려를 해보자 하는 이슈들이 많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진짜 잘하는 기관들이 또 이 마이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상대 평가할 건지 아니면 유형은 나누지만 절대 전체 해가지고 분포로 그릴 건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아마 이제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원칙 방향들은 사실은 유형화했으면 유형에 속하는 기관들끼리 같은 관점으로 좀 보자 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급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실 수 있는 공공기관분들 앞에서 이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성과급이 어떤 경영 개선이나 이런 데 기여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좀 대체적으로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기업 정도나 아마 조금 약간 더
좀 고려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속한 조직도 기타 공공기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고 제 성과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연구원 전체 제가 속한 조직의 전체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기업 준정부 평가 내에서도 어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민감도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좀 기관 담당자분들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강소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평가에 반응할 그런 유인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공기업은 좀 더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성과급 가지고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뭐 다른 조정을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성과급의 규모는 공공기관들이 평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대응할지 말지 그 정도까지밖에는 결정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로부터 그래서 그러한 관심과 민감도가 실제 성과로까지 기관들 내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감이 좀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류 관련해서 컨설팅 했는데 좀 더 당연히 이민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가 후에는 환류를 통해서 개선을 추구해야 함이 맞을 텐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평가가 그걸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환류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포커싱이 환류 쪽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면 정말 평가하는 방식, 최소한 보고서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저는 사실 평가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이미 환류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인데 사실 그걸 통해서 기관들이 뭔가 배우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이 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대로 이제 공공센터의 미션으로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이민창 교수님께서 이 후단 피드백 컨설팅 쪽 얘기를 좀 아까 생략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에 기재부에 제안 드린 TF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컨설팅이 좀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설계가 돼서 제안이 됐어요. 바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은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만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D나 E 받으면 의무적으로 컨설팅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관을 신설한 경우에 받는 컨설팅 그래서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기초 교육을 트레이닝 시켜주는 데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신설기관이라는 게 이제 평가 최초 진입 기관일 수도 있고 아예 기관을 처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제안이 돼 있고요. 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가 D2를 맞은 것도 있지만 보게 되면 기관이 단기 순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DDD를 맞는다거나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도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 경영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그러죠. 재무나 회계나 인사나 이런 기법들을 도입하고 싶으신데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공공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고 하는 요럴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채롭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로 이거를 진행시키고 관리하는 미션이 우리 센터 쪽에 로드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당장 안 되더라도 2, 3년 안에는 점진적으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가의 환류는 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평가위원 아닐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기관에 이제 당시 실장님께서 평가실이 아니고요. 사업에 있는 실장님인데 올해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다. 잘했다. 근데 이 사업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거를 내가 평가실 평가부에 어떻게 넘겨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기관은 진짜 반대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평가실 부에서 작성해서 오면 내가 빨간 펜으로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의 환류, 제대로 된 환류는 어느 쪽일까? 당연히 앞쪽이겠죠. 그 기관이 높은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맨날 하루 종일 365일을 평가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그 로펌도 굉장히 연봉 높지 않습니까? 파트너들이. 메이저 로펌에 있는 파트너들이 24시간 중에서 거의 18시간을 일을 하는데 18시간 중에서 평균 20%를 자기 업무를 기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자기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마이너 로펌들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메이저니까 그런 거를 하거든요. 책임성이 있으니까 책임성이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은 퍼블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가 있고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 그거를 마침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에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하면 어카운터빌리티도 챙기고 평가도 챙기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은 A반은 그런 기관, 메이저 로펌 회사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을 쭉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로 단초로 실적 보고서를 안류에 공시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평가 보고서가 안류에 공시는 되는데 실적 보고서는 1년치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년도. 예전 것은 이제 공시가 안 됩니다. 예전 것까지 다 같이 공시가 된다면 퀄리티도 매우 높아질 것이고 실적 보고서의 어카운터빌리티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